랩터에 또 추가 뉴스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거 한참 안 다뤘거든요, 저희도. 랩터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아, 그렇군요. 뭔 내용일지.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을 본영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예, 컴퓨터 게임도 아니고 수직이 없는 미래 스택스기. 자, 세계는 지금 현존 최강 전투기 F-22 랩터를 뛰어넘기 위한 항공 선진국들의 소위 6세대 전투기 개발 각축전이 한창인데요. 2030년대 득반할 것으로 감춰졌던 미 공군의 차세대 공중지배 NGAD 전투기 사업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예.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현 시점에서 한 3개의 그룹이 6세대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독일, 프랑스, 스페인이 주도하는 미래 전투 공중 시스템 FCAS, Future Combat Air System이 있습니다. 실전 배치는 2050년대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영국,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일본이 낀 글로벌 전투 공중 프로그램 GCAP, 글로벌 컴뱃 에어 프로그램, 요게 이제 개발 중이고요. 일본 미쓰비시가 개발 중인 FX형 전투기와 그 영국과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템페스트 전투기를 융합하는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2025년까지 기본 설계를 마치고 2029년부터 2035년 사이에 시제기를 시험 비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 공군이 제시한 차세대 공중 지배 시스템, 그러니까 NGAD, 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요 전투기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자, 강력한 스텔스 성능, 무인기와의 협업, 그다음에 다수의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융합하는 능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통신 체계 등을 갖춰서 세계 각국이 만들고자 하는 6세대 전투기 중에서 가장 우월한 성능을 지닐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2030년대에 원래 미 공군의 F-22 랩터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야죠. 그런데 이 사업에 딱 일시정지 버튼이 눌러졌다는 거죠. 자, 프랭크 켄달 미 공군성 장관이 지난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NGAD 프로그램을 포기한 건 아니지만 NGAD 플랫폼 설계 개념이 정말 올바른 개념인지 아닌지 요거 좀 지금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2030년이면 진짜 코앞인데 그쪽도 뭐 그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이렇게 갑자기 일시정지 버튼 눌러도 되는 겁니까? 이거 뭔 이유입니까? 일단은 비용이 발목을 잡은 모양새이긴 합니다. NGAD의 대당 추정 비용이 한 3억 달러, 4천억 원이 넘죠. 대당이요? 예, 대당 4천억 원이 넘는 가격에 근접할 수 있다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미 공군이 예산안에 허덕이는 중입니다. 그래요? 어디 뭐 쓸 데가 막 생겼나 보죠? 예, 쓸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일단은 그 노후한 미니트맨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교체하는 그 사업 비용이 원래 예상치가 960억 달러, 즉 한 132조쯤 됐어요. 그게 항상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은 1,315억 달러, 즉 176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이 됐고요. 그리고 폭격기인 B-21의 레이더 개발, 이런 데 투입되는 예산까지 합치면 미 공군이 지금 예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돈 쓸 데가 많긴 많네요. 무슨 뭐 180조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럼 어느 정도면 이거 진행한답니까? 그러니까 미 공군이 희망하는 가격 한번 불러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F-35 정도 가격보다 낮거나 적어도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고 싶다라는 건데, 이것 좀 4분의 1 아니에요? 이거는 상도덕에서 4분의 1을 낮추라는 거는 새 거를 개발 중인 거를 그건 좀 무리 아닙니까?
F-22 랩터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닐 거라는 게 이 NGAD 프로그램인데 이 가격을 F-35 수준으로 맞춘다? 숫자도 그렇게 많이 안 찍어내면서 이거 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자, 해법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게요. 방법이 있을까요? 무인기를 늘리면 되죠. 무인기를 내요? 예. 이 NGAD 프로그램이 원래 단일 항공기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로예요. 멈티. 자, 요걸 토대로 해서 6세대 유인 전투기, 그다음에 무인기 두 개가 유무인기가 같이 들어가서 작전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인 전투기 한 대가 다수의 무인기를 통제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켄달 장관에 따르면은 이 그 NGAD에서 그 유인 전투기의 포착, 식별, 공격에 이르는 절차에 필요한 장비, 센서를 각각의 무인기로 이렇게 배분해서 이전을 하면은 유인 전투기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냐. 이전에는 유인 전투기가 무인기 한 3대에서 5대 정도 이렇게 통제하는 것을 구상했지만은 야, 차라리 그냥 무인기를 훨씬 더 쫙 더 늘려버리자. 더 많이 통제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 공군의 이 NGAD 사업의 일시정지 버튼이 눌린 거는 그 예산 문제 자체도 있지만은 이렇게 좀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무인 전투기를 조종하는 그 자율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걸 이제 ACE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Air Combat Evolution이라고. 네.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고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 공군연구소 AFRL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 ACE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21차례의 AI 탑재 전투기 시험 비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만 회 이상의 소프트웨어 수정을 했어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계속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6월 26일에 AFRL이 AI가 알아서 자율비행하는 무인 전투기 XQ-67A의 시험 비행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게 바로 그 영상인데요. XQ-67. 네. 그죠, 아무도 안 탔고요. 네. 조종도 하지 않고 무선 조종도 하지 않고 원격 제어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네. 미션만 내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나 봅니다. 알아서 떠서 와, 그러니까 이게 원격 제어도 아니고 뭐 우리 요즘 나오는 자율 주행처럼 자율 비행 이제 이 개념인 거죠. 그렇죠. 착륙도 자율로. 와, 이러면 뭐 공중전 이거 막 뭐라고 할까? 이거 뭐 근간이 뭐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지금 AI가 모든 면에서 사회나 뭐 여러 가지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복수의 미 공군 관계자들도 공중전의 개념 판도가 완전 바뀐다 이런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AI를 탑재한 이런 무인 전투기는 인간 조종사와 달리 그 중력 가속도에 부담이 없잖아요. 그쵸, 그냥 기계인데. 예,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공세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기계 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 머신러닝에 의해서 축적된 공중전 경험, 지식 그리고 이런 부분들조차도 이미 인간 조종사 개인의 경험은 압도한다는 거예요. 다 이제 모여 있으니까 데이터가.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비전투 목적의 AI 조종사는 1, 2년 이내 그리고 전투 가능한 AI 조종사는 3년에서 5년 이내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볼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금방이죠. 뭐 순식간이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그 NGAD하고 관련돼서 문제는 AI를 탑재한 무인 전투기가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획득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관점이 예전에는 고비용 고성능에 초점을 맞췄던 6세대 유인 전투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정말 필요하냐라는 이제 의문이 관점이 이제 생기고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추세라면 유인 전투기 없어도 NGAD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미 공군이 일단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그 6세대 NGAD 전투기가 F-22 랩터에게 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쵸. 그 새로운 전투기가 그 잠시 스톱이 됐다고 한다면 그 이제 랩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랩터를 계속 쓰는 겁니까? 이제 되살려야죠. 되살려요? 예. 미 공군 간부들이 랩터가 이제 뭐 2030년 되면 퇴역하지 않겠냐 이제 이 NGAD 생각을 해서 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면서 이 랩터의 퇴역 계획이 완전히 철회된 걸로 보여요. 우크라이나 전쟁, 뭐 하마스 전쟁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세계 지정학적 위기 우려가 커지고 뭐 중국으로부터 위협이 이제 계속 높아지고 미국이 그 NGAD 전투기 준비될 때까지 이거 어떻게 버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현재 이제 보유 중인
랩터 186대의 그야말로 다각적인 현대화 로드맵을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실제 보면은요, 이게 돈 흐름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미 공군의 2029년 회계년도까지 계획 중에 보면 이 랩터 관련 예산 한번 찾아보면은요, 조달에 47억 달러, 연구, 개발, 시험, 평가에 31억 달러가 포함돼서 총 78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조 6천억 원 정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예. 10조 6천억 원이 투자된다면 이거 보면 랩터가 오래 살아남을 것도 같은데 사실 밀리터리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이 랩터가 뭐 진짜 월클 스탄이에요. 엄청 랩터가 더 쓰인다고 2030년 이후에도 진짜 환호성 보낼 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제 F-35가 그 뭐라고 그럴까, 미국의 그 지금 보면은 뭐 공군, 해군, 해병대 그러니까 전방위로 쓰이면서 그야말로 미국 전투기 전력의 핵심이 될 거라고 하지만은요, 사실은 뭐 이거 공중전 능력은 좀 제한이 되고, NGAD가 등장하기 전에까지는 F-22 랩터는 여전히 세계 최강이에요. 근데 굳이 세계 최강을 내려놓는다?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만약에 그 후속 작업이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장 F-35만 해도 예상된 계획보다 거의 한 10년 정도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NGAD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는데 새 기체 나오기도 전에 F-22 랩터를 갖다가 퇴역시킨다? 상상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 공백 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현대화, 어떤 뭐 개량화 이런 게 필요할 텐데 뭐 어떤 내용으로 가는 겁니까? 일단 2029 회계연도까지 향후 5년 동안의 조달 활동은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이 그 민감성이 높은 스트레스 코팅 부분 포함해서 거의 이제 30년이나 됐죠, 랩터도 사실은. 예. 그 주요 유지 보수는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이 이렇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공급 업체들이 새로운 센서와 장비를 통합하고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담당을 하게 되죠. 본질적으로 이제 컴퓨터 자동화 그리고 AI의 증가 이런 부분하고 연결돼 있는 거고요. 무기, 통신, 항법, 조종사 차량 인터페이스 그리고 전자전 제품군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항공기, 엔진, 또 작전 비행 프로그램, 훈련 시스템 이런 거 다 업그레이드 한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이 다른 공급 업체들 중에 하나가 미 방산 우주 항공 기업인 그 RTX 옛날에 우리 레이시온 테크놀로시스 레이시온이라는 데면 다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랩터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AIM 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이것의 사거리를 2배로 개선하는 거. 그리고 AIM 9X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새로운 변형을 포함하는 등의 소프트웨어 기반의 업그레이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랩터가 좀 더 날카로운 발톱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현대화 개량의 플러스 알파가 있죠. 바로 F-22 랩터에게 NGAD 전투기의 DNA를 먼저 넣자. 라는 건데. 좋으니까. NGAD 전투기에 적용될 여러 뭐 기밀 센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랩터에서 테스트를 하자. 그리고 다시 나중에 NGAD 전투기를 이식을 하자. 이제 이런 관점인 거고요. 그래서 미 공군 고위 간부들이 이번 랩터 현대화 개량을 6세대 NGAD 전투기로서의 브릿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연결이 되는 그런. 뭐 얼마 전에 저희 F-15도 뭐 그런 비슷한 그 내용으로 저희가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만, 근데 왜 그 랩터를 갑자기 퇴역시킨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비싸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거예요? 스텔스기가 이런 정도의 성능을 가진 기체가 잘 없는데. 아예 없는 거 아니야? 랩터가 없죠. 유일 아닙니까? 거의 없는데 이제 너무 유지 운용하는데 비싸. 너무 비싸. 그래서 좋은 만큼 비싸. 원래 다 왕관의 무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헤비 스토크라고 저쪽 요즘 게임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 미는 용어예요. 헤비 스토크라고. 예를 들어서 이 랩터 보면은요. 실전 배치가 2005년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래 안 됐습니다. 별명 아시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별명이겠지만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든 지구 최고의 전투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아니 뭐 거기도 또 비슷하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딱히 이제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는데 뭐 어쨌거나 미공군도 이제 보통 이게 제공 전투기라고 그러잖아요. 에어 수페리티, 공중 우세 전투기라고 그러는데. 야, 얘는 우세 정도가 아니야. 얘는 지배야. 에어 도미넌스, 공중 지배를 하는 그런 전투기다. 압도적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당장 이제 2005년 실전 배치를 한 다음에 2006년에
롤던 엣지라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막 공대공 훈련을 합니다. F-22 랩터와 그 F-15가 이제 블루포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상대방 레드포스로는 F-15, F-16, FA-18 그 E3 조기 경보기 이렇게 이제 막 모의 공중전을 벌였는데 이때 성적이 어떻게 됐냐면 2대 241입니다. 와. 그러니까 청군, 홍군이 싸웠는데 F-22가 포함된 청군이. 이게 이제 훈련 중에 이제 랩터 상대로 공중 모의전했던 이제 F-15, 뭐 F-18 파일럿들이 야 도구 파이터한테 딱 보고 이거 눈에 보이는데 이게 레이더 라콘이 안 되는 거야. 보이는데, 보이는데. 있는데 이거 뭐라 그래 화면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안 보여. 내 눈에는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이는데 일단 레이더에 안 보이고 이거 뭐야 왜 비행기가 없어? 헛것이 보이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레이더에 안 보이고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초점 잡듯이 그럼요, 초점이 안 잡혀. 그렇죠. 뭐 무유도탄으로 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맞겠습니까? 이게 스텔스성으로 이게 말이 돼? 뭐 이제 이랬던 거고요. 중국에서 뭐 스텔스 뭐 젠 20, 뭐 러시아의 뭐 수호이 57 뭐 하면서 뭐 랩터 뭐 하고 우리 뭐 한판 붙을 수 있어 막 얘기를 하는데 막상 뭐 성능조차 제대로 공개도 못 하고 뭐 지금 혹시 수호이 57은 뭐 실제 날아다니지도 잘 모르겠고 랩터가요. 사실은 성능이 너무 좋아서 해외 수출 금지를 당했어요. 그렇다면서요. 2007년 정도에 막 일본이 야 우리도 랩터 줘, 랩터 주세요 그러는데 절대 팔 수 없는 미국의 우위야. 그러면서 도미넌스, 도미넌스. 수출 금지하니까 더 이제 팔 데가 없잖아요. 생산 라인이 그 2012년에 이제 마지막 기체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아예 종료돼 버렸어요. 생산 라인이 없어진 거예요. 미국 안보 전문지 그 내셔널 인터레스트 거기 표현에 따르면은 랩터의 정말 큰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우수해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쓸 수 없다. 뭐 할개 우도 뭐 이런 사자성어가 그냥 딱 적용이 되는 게 F-22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어서 수출도 안 되고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이제 실전 사례에서 진짜 F-22가 저희가 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정도 압도적인 도미넌스 지배를 보여준 적이 있나요? 실전 사례? 네, 실전 사례가 뭐 없지 않죠. 근데 말씀대로 이제 모든 다른 전투기들을 닭으로 만드는 그런 수준의 2014년 시리아 내전에 처음으로 실전 투입이 됐습니다. 당시에 시리아하고 이라크 일대에서 이제 암약하던 다들 아시는 그 테러 집단인 이슬람 국가 IS 토벌전에 참여를 했던 건데 랩터가 200회 이상 시리아 일대에 출격을 하는 동안에 시리아군은 물론이고 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군조차 랩터의 출격 자체를 몰랐다. 러시아도 못 잡는다. 200번이나 출격을 했는데 단 한 번도 몰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2017년에는 시리아 상공에서 시리아 소속 수호이 24 전투기를 발견한 랩터가 600m 거리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잖아요. 600m 거리에서 15분 동안이나 추격을 했는데 시리아군이 아예 랩터를 발견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이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으니 정말 그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압도적이고요. 사실 스텔스 성능에서 보면 랩터는 특수 코팅까지 포함을 해서 레이더 반사 면적 RCS가 0.01 제곱미터에 불과해서 곤충 크기로 잡히는 거거든요. 벌 뭐 이런 거.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전투기가 있다고 알 수는 없죠, 사실. 그렇죠. 적기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곤충인데. 이렇게 적군은 아예 발견조차 못하는 게 랩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2023년 9월까지 공중전 실적이 없다라고. 2023년 9월이요? 네, 그때까지? 공중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2023년 9월 이후에는 공중전이 있었어요? 있었죠. 무려 풍선을 떨궜습니다. 그거 무슨 중국 풍선 그때 랩터 나왔었죠. 2023년에 보면은 이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안에서 이제 중국 정찰 풍선이 지나가는데 고도가 6만에서 6만 5천 피트 정도, 그러니까 이게 20km 정도 고도인 거죠. 이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가시거리 내에서 격추를 해서 이게 랩터의 첫 공대공 격추 기록이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 그렇죠. 아니 뭐 미국 안팎에서 야 고작 경찰 풍선 하나 떨어뜨리는데 야 뭐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 그야말로 육상이면 허수아비 때린 거 아닙니까? 뭐 반격하지도 못하는. 아니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안 쓴다면서 이거 진짜. 그렇다고 풍선 때리는데 그러니까. 그 F-22를 써? 야 이게 출격에 엄청나게 돈 드는데 이거 말이 되냐고 논란이 일어났었는데 근데 이제 미 공군 얘기하면 그거예요. 랩터 아니면 이거 격추할 전투기 없다는 겁니다.
랩터 아니면요? 예, 그 고도까지 올라가서 높으니까. 예, 말씀드렸잖아요. 17km, 20km 뭐 거의 뭐 우주에 가깝죠. 공기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공기도 거의 희박하고. 근데 일반 전투기로는 아예 근처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특히 게다가 이제 얘 또 레이더에 통상이 잘 안 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지상에서 이걸 뭐 미사일 쏴가지고 잡는다? 이것도 솔직히 어렵고, 결국은 들어가서 가시 거리 내에서 눈으로 조종사를 직접 보면서 얘를 격추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최초 공중전이라는 게 그 F-21의 풍선. 네, 이제 그게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나온 그 공중전 기록입니다. 풍선 그런데 솔직히 영상 하나 보면 F-22가 진짜 대단한 외계인 고문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 경이적인 기동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무슨 뭐 우주 공간에서 유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예전에 뭐 코브라 기동인이 했던 그런 것들 다 무색하게 만드는 정말 공중에서 너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정익기가 굉장히 좀 놀랍죠, 진짜. AI가 자율 비행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타서 그냥. 랩터에는 뭐 많은 다양한 능력이 있지만 일단 그 중에서도 가장 다른 전투기에는 정말 없는 특별한 능력이 바로 슈퍼크루즈라는 초음속 순항 비행 능력인데요. 우리 대부분 제트 전투기는 그 초음속으로 당연히 비행을 하죠, 요즘은 웬만해서는. 근데 그걸 위해서는 그 게임에도 많이 나오는 애프터버너. 그렇죠. 그 게임 이름도 있었어요. 한참 됐습니다만. 옛날 그 80년대, 90년대 게임이죠. 그 애프터버너라는 그 엔진 재연소 기능을 사용해서 가속을 하고 그런 다음에 속도를 이제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애프터버너는 엔진 뒷부분 터빈에다가 다시 이제 연료를 분사해서 한마디로 불을 한번 더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추력을 증가시키는 건데 엔진에다 연료를 다시 분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연료는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배기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쓸 수가 없고 그런데 랩터는 이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속까지 가속을 해서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슈퍼크루즈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이 덕분에 랩터는 최소한의 연료 소비로 장기간 동안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요.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면 최대 속도인 마하 2.25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고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아도 마하 1.82로 순항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이 다른 전투기에는 없는 능력이죠. 그리고 뭐니 해도 방금 보신 것처럼 랩터의 정수는 고고온으로 치솟은 다음에 낙엽처럼 이렇게 맴돌며 떨어지는 그 기체를 수평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하강하는 이 패들턴 비행이라고 하는 이건데 이걸 보면은 사실은 그 기존의 우리 항공기의 움직임은 물론이고 뭔가 물리법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UFO 우리가 떠올릴 때 언뜻 보면 추락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런 다음에 저게 다시 중심을 잡는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신출 귀무한 비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비결은 바로 추력 방향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추력 편향 엔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추력 편향이요? 네네. 랩터는 플랫 앤 위트니사의 F-119 PW-100 엔진 2기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세계 전투기 엔진 중에 가장 강한 수준의 추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세계 최초의 양산형 추력 편향 엔진이에요. 이게 영상이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고생하십니다. 그렇죠. 펄사인 막 이러죠. 메모리. 그렇죠. 뒤에 이제 엔진 배기구에 추력의 방향과 크기를 조절하는 추력 편향 노즐이 달려 있습니다. 엔진 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노즐이 움직이는 거죠. 이 노즐 두 개가 추력 분사 방향을 상하 최대 20도까지 바꿀 수가 있어요. 추력이 나가는 각도를 저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선회율을 최대 50%까지 증대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아주 높은 고도는 물론이고 아주 느린 저속에서 저건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고속에서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인 기동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선회할 경우에 우리는 보통 선회할 때 아주 큰 원을 그리면서 선회하게 되고 여기에 또 이렇게 그 계산식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저걸 통해서 거의 즉각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정도의 기동을 해내는 그 비결이 바로 저 추력 편향 엔진의 노즐이죠. F-15에 이어서 미국의 미래 제공권을 책임질 ATF, Advanced Tactical Fighter, 요 사업에서 그 두 가지 후보가 있었어요. 노스롭사가 YF-23을 내놨고 록히드 마틴이 YF-21을 내놨는데 이 YF-22가 승리하면서 양산형으로 나온 게 이 F-22 랩터예요.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는 수식어를 랩터에게 주면서
아주 아쉽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노스롭의 그 YF-23. 자, 보면은 이 록히드 마틴과 이 노스롭의 명운을 가는 게 바로 이 추력 편향 엔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 정도예요? YF-23에 설치된 엔진은 YF-22 랩터의 것과는 달리 고정식 노즐을 사용해서 기동성에서 밀렸다. 예. 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까 생긴 거는 뭐가 좀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쭉 이어져서 추력 편향이 안 돼요, 이게. 그렇죠. 그냥 뒤로만, 네, 뒤로만 나가게 해서 직구방으로만 나가겠는데요. 뭐라 그럴까, 이제 화염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 스텔스 설계를 해주긴 한 건데 이게 추력 편향이 없어서 그렇게 내용이 안 나오는 거죠. 이제 내막을 보면은요, 노스롭 측은 이제 딱 그 공군이 내준 자 이렇게 만들어줘 하는 그 요구도를 충족하는 데만 집중하는 반면에 락히드 마틴은 어땠냐면요, 이게 전투기 많이 만들고 해서 나온 거예요. 막 실제 공군 그 전투사령부 ACC 막 이런 데 쫓아가서 일선 조종사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야, 너 정말 뭘 원하는데 우리가 뭘 만들어줄까 하면서 이걸 파악하고 실제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미 공군은 그 당시 이제 소련 최신의 기종 수-27, 뭐 미그 29 등과 이렇게 막 이렇게 공중전 벌일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련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최소한 2세대 이상의 격차가 날 만한 그 정말 높은 기동성을 갖춘 아예 제공권을 장악하는 그런 공중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기체를 원했고, 록히드 마틴의 YF-22의 이 추력 편향 엔진을 채택한 결정적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엔진 노즐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이제 소위 기존 전투기가 보일 수 없는 기동 능력을 보여주니까 저거 사줘. 예. 솔직히 그런 기동이 되면은 공군 관계자들이 정말 쏙 빠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YF-22가 승리를 했고, 그게 또 F-22로 갔군요. 우주인이 없으면 뭐 사실 뭐 우주 최강까지 가겠습니다만 뭐 우주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구상 최강 5세대 전투기의 시세를 연 F-22 랩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5세대 전투기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는 역시 보이지 않는 공포, 스텔스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텔스 기능을 미국이 공짜로, 도료값이 얼마인데 이 원천 기술을 공짜로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박, 이 소식 저희가 본방야사에서 이 역사를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지구상 최강 F-22 랩터의 강점하면 역시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성능인데요.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미 공군 최첨단 기술력의 핵심이자 미래 항공기 설계의 표준이 된 스텔스 기술은 대체 어떻게 개발돼 항공기 역사의 새 지평을 열게 된 걸까요? 적의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스텔스 기술은 1973년 이스라엘과 아랍연맹의 제4차 중동 전쟁인 욤키푸르 전쟁부터 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미국으로부터 당시 최신의 전투기였던 F-4 팬텀 등을 지원받아 아랍연맹군을 공격합니다. 당시 아랍연맹군은 전쟁 전 구소련으로부터 SA-5나 SA-6와 같은 새로 개발된 요격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을 지원받아 방공망을 짰는데요. 이스라엘이 전투기들이 이를 뚫지 못하고 속속 격추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전체 공군 전력의 10% 이상을 잃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덩달아 미국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에 1974년 미국은 적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 DARPA는 5개의 전투기 제작 회사들과 접촉해 연구 개발비를 각각 100만 달러씩 나누어주며 개발안을 내게 하죠. 그런데 이 사실을 뒤늦게 한 기업이 부랴부랴 참여를 신청했는데요. 바로 록히드 마틴. 하지만 이미 초기 개발비 500만 달러가 모두 분배된 터라 100만 달러를 자사 부담해야 참가할 수 있었죠. 100만 달러, 한화 약 14억 원을 자사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에 록히드 마틴은 한참이나 참여를 망설였는데요. 당시 미국은 월남전의 패배로 군사 예산이 대폭 감축돼
군수 산업이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럭히드 마틴은 기업이 언제 도산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리스크 없는 리턴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기 회사를 구하기 위해 락히드 마틴은 100만 달러를 자사 부담하며 참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당시 스텔스 기술 개발에 아주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행 물체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계산하고 예측하는 일이었죠. 스텔스 설계를 한다고 해도 목표한 반사 면적을 맞추려면 단순히 감만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밀한 모형을 만들어 봐야 했죠. 워낙 정밀한 모형이다 보니 가격은 매우 비쌌고 레이더 반사 면적, RCS 측정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DARPA의 의뢰를 받은 전투기 제작사 모두 이 문제에 가로막혀 스텔스기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였죠. 이때 럭히드 마틴 산하의 연구개발 조직 스컹크웍스의 수학자 데니스 오버홀저가 엄청난 대발견을 해냅니다. RCS를 예측하기 위해 일일이 모형을 깎아 실험할 필요 없이 오직 컴퓨터만으로 계산해내는 데 성공한 건데요. 그것도 구소련의 수석과학자 표트르 우핌체프가 작성한 10년 전의 논문 덕분에 말이죠. 표트르 우핌체프는 1959년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대학원생 시절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전자기파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수리적인 모델을 구상한 논문을 작성합니다. 이 모델을 잘만 활용하면 기체에 반사되는 전자기파의 크기를 대폭 줄여 적의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는 스텔스 기술을 완성할 수 있었죠. 하지만 구소련 과학계에서는 우핌체프의 논문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초음속 전투기를 요격할 만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기술의 주요한 관심사는 오직 전투기의 속도를 높이는 데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우핌체프 박사의 논문은 구소련은 물론 어느 공산 국가에서나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공개됩니다. 이후 CIA에 의해 미국으로 밀반출되죠. 그리고 이걸 데니스 오버홀저가 발견하고 해당 모델을 확장시켜 컴퓨터로 RCS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1975년 10월 럭히드 마틴은 컴퓨터 설계로 만든 3m짜리 모컵을 대상으로 RCS 실험을 진행합니다. 460m 거리의 철제 받침틀 위에 모컵이 세워지고 관제사가 레이더빔을 쏘았죠. 모두가 숨죽여 실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그때 관제사가 입을 뗐습니다. 모컵이 받침대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계자들은 모컵의 위치를 확인했지만 정확한 위치에 잘 서 있었죠. 그 순간 까마귀 한 마리가 모컵 위에 앉자 관제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 이제 잡았습니다. 관제사의 레이더에 까마귀는 잡혔지만 모컵은 전혀 잡히지 않았던 것이죠. 이론이 실물로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스텔스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5개의 제조사들보다 압도적인 기술력을 선보이며 당당히 최종 사업자로 선택됩니다. 1977년 록히드 마틴은 이 기술을 활용해 스텔스 기술의 시험에 성공합니다. 이후 1981년 세계 최초로 스텔스기 F-117의 첫 비행이 이어지면서 스텔스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러시아에서는 주목받지 못해 묻혔던 과학기술이 미국의 한 기업의 노력으로 F-117이라는 꿈같은 스텔스기가 됐는데요. 자국의 미래를 위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면서 적대국에서 10년도 더 전에 나온 과학기술을 알아보고 채택하는 모험과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같습니다.
YF-24 앞서서 그 영상 그 자료 봤는데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은 YF-23이 더하고 이렇게 뭐 마름모라 그러나요? 이렇게 뭐 사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어떤 가산점이 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딱 봐도 이거는 뭔가 우주를 막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가산점이 안 된 거죠, 결국. 아이쿠. 보시는 것처럼 납작하고 또 살짝 동글동글하기도 하면서 이 날개를 보시면 그 두 날개를 보면은 블렌디드 윙 바디라고 해서 이제 바디하고 블렌드가 돼 있죠, 이렇게 싹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름모볼 모양의 동체로 설계가 돼 있어서 굉장히 특이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 시제기가 개발되던 1980년대 후반에 노스롭이 이미 스텔스 폭격기였던 B2 스피릿 이 설계를 다 마친 상태였어요. 거기에 적용됐던 스텔스 노하우가 고스란히 여기 YF-23에 적용이 사실 된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그 미익은 보시면은 중심에서 바깥쪽을 향해서 이제 50도 가량 누워 있는 형태 설계가 되는데 역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고 그래서 YF-22에 비해서도 스텔스 기능이 더 뛰어났다. 그런데 문제가 사실 여기에 또 있는 겁니다. 미 공군이 당시에 스텔스 기술 자체를 신뢰를 하질 않았어요. 스텔스가 최고 장점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별로 이렇게 가중치를 안 뒀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고기동성 아까 F-22 봤던 팍팍팍팍 돌 거 아닙니까? 고기동성을 바탕으로 한 시계 내의 전투가 벌어지던 전장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이 훨씬 더 점수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지금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제 스텔스 성능이 거의 당연한 시대다시피 하면서 또 철저히 시계 밖 공중정 양상이 이제 만들어진 시점이잖아요. 지금 관점에서는 오히려 부합이 되는데 그때로서 너무 앞섰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배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현대화 개량이 이루어지면 F-22 같은 경우에요. 그러면 6세대 전투기 남아도 현대화 개량도 됐는데 그럼 뭐 계속 뭐 쓸까요? 아니면 또 이제 결국은 얘를 계속 쓰겠다고 하는 게 그 NGAD 전투기가 일단 개발이 일시중지가 됐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NGAD가 나오면은 이제 역시 다시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 공군이 지금 이제 가장 중시하는 게 비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랩터야말로 진짜 일단 비싸기도 비싸고 그야말로 유지하는데도 돈 먹는 하마. 근데 개발 당시만 해도 대당 가격이 1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2007년에 그랬고요. 이게 이제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1,600억 원에 이릅니다. 거의 20년 전 아닙니까? 예. 그 천문학적 제작 비용 때문에 결국 200대도 생산되지 못했고 지금 새로 생산하면요, 만약에 유지 보수 비용 포함해서 대당 3억 6천만 달러, 그러니까 약 4,9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새로 만드는 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NGAD가 지금 뭐 3억 달러 뭐 4천억 원 정도 한다는데 야 이거 4천억 원 비싸다고 일시중지를 했는데 이거를 다시 만들겠어요? 다시권 왜 공중전이 뭐 이제 사실 거의 뭐 트렌드기 때문에 고기동성이 오버 스펙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F-35에다가 막 항전 장비 최신 막 집어넣고 막 광전자 장비 막 집어넣고 해서 센서에서 그냥 최고로 성능 높이고 네트워크전 기능까지 결합을 해서 F-35가 등장을 하고 얘가 이제 지금 미 공군, 해군, 해병대, 미 항공전력의 주력이 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랩터 관련해서 또 뭐 주목해 봐야 될 뉴스가 있는데요. 2024년 4월 그러니까 올해 4월 말에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랩터가 배치됐다. 와 이게 웬만하면 그 수출도 안 했던 건데 가데나 기지에 일본에 배치됐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가데나는 이제 오키나와에 있죠. 그렇죠. 중국 본토에서 불과 650km 떨어져 있고 타이완하고는 역시 비슷한 거리에 있는 그런 아주 좀 요지라고 할 수 있어서 이 공군기지는 12,000피트 길이의 활주로 2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요지 전략적인 위치 때문에 종종 태평양의 핵심이라고까지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미 공군은 이번에 배치를 하면서 그 전투기의 정기적인 로테이션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별로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내막을 보면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젠20을 보유한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41 항공여단이 2023년 말부터 푸젠성 우이산 공군기지에 배치가 됐는데 여기가 푸젠성의 우이산 공군기지란 곳이 타이완에서 불과 500km 그리고 가데나에서 980km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걸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다수죠. 그러면 랩터가 이제 처음으로 바다 건너편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죠. 그 공군의 이제 J-20하고 이렇게
딱 마주치는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렇게 마주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일단 이게 젠 20이라는 게 얼마나 위협적인지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F-22, F-35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실전 배치된 중국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다. 젠 20은 현존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중에서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합니다. 이거 뭐 자랑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장이 21.2m고요. 전폭이 13.01m, 그다음에 전고가 4.69m. 자, 일단 그 날개와 몸체를 접합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로 이렇게 융합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첨단의 윙 바디 융합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격벽 흡기 덕트, 그 DSI 흡기 덕트 요런 걸 채택을 해서 자,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공중전에서 생존을 매우 높였다라고 중국 측이 주장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뭐 이렇게 주장은 그렇게 세게 하면서 막상 젠20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성능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스텔스 전투기,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 뭐 얘 말고 뭐 또 뭐 지난번에 젠 35라고 부르라고 했죠, 이제. 그 왜 F-35 흉내내는 거 있었잖아요. 딱 봐도 비슷하게 생기네. 짝퉁 F-35. 예. 표현이 좀 너무 센가요? 자, 어쨌거나 걔도 보면은 엔진이 문제예요. 늘상 엔진이 문제고. 특히 젠20은 실전 배치되고 난 다음에 야, 엔진 성능이 부족해서 얘 제대로 못 난다. 이런 보도가 그냥 해외 군사 전문지들마다 계속 도배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자체적으로 WS-15 제트 엔진을 개발을 나섰는데 이게 엔진 블레이드 과열하고 폭발사고 막 생기면서 개발에 난항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난항을 겪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난항을 겪었다는 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 어쨌거나 이렇게 문제점이 자꾸 막 나오면서 제 성능 안 되라는 얘기들이 막 비난이 쏟아지니까 중국이 의도적으로 이 젠 20의 능력을 좀 숨기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일부러 뭐 노이즈 마케팅 이런 것처럼 뭐 안 좋은 소식만 해. 그래서 뭐 젠 20이 성능이 안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수량에서 랩터가 불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 12월에 젠 20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여태까지 이제 그 공군에 배치된 젠 20 숫자가 이미 300대를 넘어섰다고 그러고요. 문제 있으면 300대는 만들겠습니까? 예, 근데 올해 생산부터 100대거든요. 이거 더하면 400여 대니까 거의 뭐 F-22의 2배 정도 되는 거죠. 중국은 2030년까지 총 1000대의 젠 20을 확보하겠다. 5배? 예, 그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랩터가 시제기 8대를 포함해서 195대만 양산됐다. 요거 생각하면 젠 20 역시야 이 중국의 양산은 참 찍어내는 거는 진짜 놀라는 게 아니라 야, 이거 경악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195대 1000 이렇게 공중전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양은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또 드디어 초도 양산 계약에 들어간 우리 KF-21 역시 6세대 전투기 그 대열에 도전할 계획이죠. 미 공군의 NGA 전투기 사업 동향에 뭐 이런 것도 다 더욱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그 최초 양산 단계에 들어서면 2026년 이후에 들어서면은 공대공 무장 갖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대지 무장을 탑재하는 2단계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스텔스 기능을 보유해서 진짜 5세대 전투기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유무인 전투 비행 체계가 이제 이렇게 결합하고 장착을 하는 3단계를 거친 다음에 자, 4단계에서는 자, 스텔스 기능을 이제 완벽하게 갖추고 난 다음에 거기에 조종까지 AI를 적용을 해서 6세대 전투기를 만들면 어떻겠냐? 뭐 이제 이런 계획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면 컨셉을 정말 잘 잡아야 된다. 우리가 항공기가 언제나 컨셉을 잘 잡아서 성공을 해온 편입니다. 당장 우리 늘상 얘기했지만 T-50, F-50 정말 완전히 빈 시장을 딱 점유해갖고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아직도 러브콜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KF-21부터 잘 만들어 놓고 4.5세대로서 미래를 잘 잡아놓고 뭐 형상 변경과 좀 이런 것들은 좀 차분차분 그리고 사실은 AI와 멈티 그 유무인 복합 요거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훨씬 더
막 그 유럽, 미국에서 나오는 말도 못하게 비싸서 딴 나라들이 상상도 못하고 저 어떻게 사라고 하는 기체가 아니라 진짜 정말 손으로 가서 살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예. 그런 그 미래를 좀 우리가 개척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미공군의 6세대 전투기 사업이 이제 제동이 걸림에 따라서 퇴역을 번복하고 다시 한번 현대화 개량을 맡게 된 F-22 랩터. 일단 뭐 2030년 이후에도 계속 비행한다니까지 기쁜 소식인데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뭐 좀 혼란상이 있잖아요. 번복이 있고. 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짜리 사업인데요? 네,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 기술적인 부분, 과학기술적인 부분하고 전략적인 그 필요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우리가 불과 20-30년이라고 뭐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전투기 하나의 수명이 그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버스펙이 되는 기동 측면에서 오버스펙이 되는 F-22가 그래서 퇴역을 할 뻔하기까지 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역시 미래 예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과학적인, 전략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좀 정교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런 혼란상을 겪지 않고 뭐 KF-21도 그렇고 좀 더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F-22 랩터 뭐 누가 뭐래도 세계 최강, 지구 최강의 전투기고 지구 대표 기종이 결국은 뭐냐 문제는 그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성비라는 것을 안 따져볼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국민을 뭐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고 하는데 가성비를 따진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하고 실제 그런 분야도 있긴 하지만은요 결국은 장기적인 운용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가성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지속성 있는 국방을 가기 위해서는 또 그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사실 F-22를 양산하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F-35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서 동맹국까지 나눠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22가 보여줬던 이 항공 기술의 진화, 뭐라고 그럴까, 조금 더 접근 가능하게 그리고 그만큼의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좀 이렇게 구현해내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KF-21이 그걸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네. 정말 가성비 있는 뭐 5세대 전투기 혹은 뭐 6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정말 세계에 엄청난 그 또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이 K방산 언제나 또 응원하고 있다는 말로 이 F-22에 대한 부러움을 좀 네. 이렇게 달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시간 내내 F-22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마지막에 우리 마음엔 역시 KF-21입니다. 예. 자,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게 아무리 비싸도 F-21은 태워가는 유튜브에 이게 얼마나 여기 짜린다고 그랬겠어요. 야 이거 왜 너무 많이 먹어? 야 바꿔줘. 네. 세상이 또 바뀌고 있으니까. 아니 뭐 페라리 하면은 맨날 끄고 다니셨어요.